네. 안녕하세요. 오늘 여러분과 함께 조선 후기, 한 학자가 꿈꿨던 아주 거대한 지식의 세계로 한번 떠나보려 합니다. 바로 서유구의 임원경제지인데요. 이게 뭐랄까, 단순히 오래된 책 한 권, 이게 아니고요. 당대의 어떤 지적 위기 속에서 삶의 모든 것을 담아내려 했던 그야말로 삶의 운영체계랄까요? 그런 걸 만들고자 한 놀라운 기획이었습니다. 저희가 오늘 살펴볼 자료들은 바로 이 서유구라는 인물, 그리고 그의 시대, 또 그가 남긴 방대한 저작, 특히 임원경제지에 담긴 생각과 목표를 분석한 연구들입니다. 이 자료들을 바탕으로 해서요, 서유구 지식체계의 핵심, 그리고 그 현대적인 의미까지 한번 깊이 파고 들어가 보겠습니다. 네. 특히 좀 주목할 점은요, 이 작업이 서유구 한 사람의 성취가 아니라는 겁니다. 할아버지 서명응, 아버지 서수를 거쳐서 무려 3대에 걸쳐 이어진 가학, 그러니까 집안 학문의 결과물이라는 거죠. 게다가 임원경제지 말고도요, 유교경전 전체를 새롭게 주해하려 했던 13경 전설, 또 역대 문장들을 집대성한 소화총서까지 원래는 총 3개의 어마어마한 프로젝트를 구상했어요. 그 규모가 정말 실로 경이롭습니다. 와, 3대 기획이라니 시작부터 스케일이 엄청나네요. 그럼 먼저 서유구가 왜 이런 방대한 작업을 시작하게 됐는지 그 시대적 배경부터 좀 짚어주시죠. 18, 19세기 조선이면 성리학이 좀 현실과 멀어지고 경직되던 그런 시기 아닌가요? 정확하게 보셨습니다. 당시 조선은 국가 통치 이념인 성리학이 현실 문제 해결 능력을 점차 잃어가면서 지식과 실제 삶 사이의 괴리가 커지던 때였어요. 일종의 지적 위기 상황이었던 거죠. 서유구는 바로 이 지점에서 출발합니다. 그는 단순한 지식 나열 이게 아니고요. 의학, 농업, 음식, 건축, 예술, 경제활동, 이런 인간의 삶을 구성하는 모든 요소를 유기적으로 연결하려고 했어요. 그야말로 삶을 위한 통합 지식 시스템을 구축하고자 했던 거죠. 단순한 백과사전 편찬하고는 차원이 다르네요. 삶 자체를 더 잘 살기 위한 어떤 실용적인 지침서이자 철학체계, 이걸 만들려고 했다는 거군요. 네, 맞습니다. 목표 자체가 달랐어요. 그냥 시골에 은둔하는 선비의 전원생활 지침서 이런 게 아니었고요. 조선 사회 전체의 현실 문제를 해결하고 더 나아가서는 국가 운영 방식까지 혁신하려는 아주 큰 그림을 그리고 있었던 겁니다. 예를 들어서 그가 경의도 측정법 도입이나 도량형 통일을 주장한 걸 보면요. 이게 그냥 개인 차원이 아니라 국가 경제 시스템 전반을 염두에 뒀구나 하는 걸 알 수 있죠. 실제로 이 책은 오로지 우리나라의 발전에 이익이 될 만한 것만을 골랐다. 이렇게 직접 밝히기도 했습니다. 실용 정신과 국가 경영에 대한 고민이 아주 깊이 담겨 있는 거죠. 근데 이런 거대한 위전이 어떻게 한 사람에게서 나올 수 있었을까요? 아까 3대에 걸친 가학을 말씀하셨는데 이게 역시 결정적인 역할을 했겠군요. 네, 그게 정말 특별한 경우입니다. 할아버지 서명응은 북악파의 선구자잖아요. 실용 지식을 아주 중시했고 경의도 도입을 처음 주장한 분이시고요. 아버지 서호수는 또 당대 최고의 수학자이자 천문학자였어요. 서양 과학에도 조예가 깊었고 해동농서라는 아주 중요한 농업 서적을 남기셨죠. 이렇게 실학적인 문제의식과 과학적 탐구 정신이 집안 대대로 이어진 겁니다. 특히 농업 분야만 봐도요. 서명응의 글, 서호수의 해동농서, 그리고 서유구의 임원경제지까지 3대가 하나의 주제를 파고든 셈이니까요. 그 집념이 실로 대단하죠. 와, 할아버지, 아버지로부터 이어진 학문적 유산 위에다가 자신의 시대를 고민하면서 새로운 지식체계를 세우려고 했다. 근데 임원경제지 말고도 2개의 프로젝트가 더 있었다는 건 정말 놀랍네요. 네, 임원경제지만 해도 113권인데요. 비슷한 규모의 기획이 2개나 더 있었던 거예요. 유교의 핵심 경전 13가지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해 새로운 주해설 쓰려 한 게 13경 전설, 그리고 고대부터 당대까지 뛰어난 문장들을 싹 모아서 체계화하려 한 게 소화총서. 만약 이게 전부 다 완성되었다면 와, 정말 동아시아 지성사의 길이 남을 기념비적인 작업이 되었을 겁니다. 아마도 당시 청나라에서 편찬된 고금 도서 입성, 이나 사고전서 같은 대규모 지식총서 편찬 사업에 자극받았을 가능성이 커 보여요. 이 3대 기획은요, 조선이라는 문명이 가진 지식의 실천적 가치,
그러니까 이론과 실천, 정신과 물질을 아우르는 모든 학문 분야를 하나로 꿰려는 통섭의 정신, 이것을 보여주는 정말 웅장한 구상 그 자체였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가 생각했던 이상적인 인간상, 임원경제인이라는 개념도 참 흥미롭던데요. 이건 어떤 사람을 말하는 건가요? 네, 임원 경제인이요. 이게 뭐 책상 물림 선비도 아니고요. 그냥 농사만 짓는 농부도 아니고 물건만 만드는 장인도 또 이익만 쫓는 상인도 아닌 거죠. 이 모든 역할을 넘나들면서 삶을 아주 주체적으로 꾸려나가는 삶의 전문가 이렇게 볼 수 있겠네요. 스스로 건강을 돌보고 의학, 먹거리를 생산하고 농업, 주거 환경을 개선하고 건축, 나아가서는 문화와 예술까지 향유할 줄 아는 예술 취미, 그런 통합적인 인간형이죠. 단순한 자급자족을 넘어서 삶 자체를 풍요롭게 경영하는 사람입니다. 단순히 먹고 사는 문제를 넘어서 정신적인 풍요까지 함께 추구했다는 거군요. 바로 그 점이 핵심입니다. 서유구는 물질적인 기반, 즉 실과 정신적인 교양, 허를 함께 길러야 한다고 봤어요. 허실겸양이죠. 더 나아가서 입과 배의 만족, 즉 구복지향뿐만 아니라 눈과 귀의 즐거움, 이목지향까지 인간의 모든 감각, 오관이 함께 기쁨을 누리는 오관구열의 경지를 이야기했습니다. 이건 뭐랄까, 삶의 필양적인 고통, 불교에서 말하는 일체계고 같은 거요. 이걸 외면하거나 그냥 참는 게 아니라 오히려 그 속에서 즐거움을 찾아 누리려는 태도예요. 유교의 낙제 기중처럼요. 인간의 모든 감각적, 지성적 욕구를 긍정하고 충족시키려는 의지가 담겨 있는 거죠. 듣다 보니 서유구의 철학적 깊이가 정말 상당한데요. 그의 사상적 기반이 된 핵심 개념이 있을까요? 자료에 보니까 자연경이라는 말이 자주 나오던데요. 네, 자연경. 이게 서유구 사상의 독창성을 보여주는 아주 중요한 개념입니다. 쉽게 말하면 옛날 성현들이 남긴 경전, 즉 성경만이 진리가 아니라 우리가 발딛고 살아가는 이 자연세계 그 자체가 바로 진리의 원본이다. 살아있는 경전이다. 이런 선언인 거죠. 자연이 곧 경전이다. 와, 당시로서는 굉장히 파격적인 생각이었을 것 같은데요. 그렇죠. 자연경실기라는 글에 아주 재미있는 비유가 나옵니다. 어떤 손님이 서유구 서재에 왔어요. 근데 나무에 자연무늬가 새겨진 병풍, 문목병풍이라고 하는데요. 이걸 보고는 너무 정교하니까 사람이 그린 그림 같다고 하는 거예요. 반대로 밀랍으로 정교하게 만든 가짜 꽃을 보고는 너무 생생해서 진짜 꽃 같다고 감탄하고요. 이걸 보고 서유구가 이 손님이 익숙함에 눈이 가려졌다 이렇게 꼬집습니다. 인공적인 그림에는 익숙하니까 진짜 자연의 정교함을 못 알아보고 거꾸로 자연의 꽃에는 익숙하다 보니까 잘 만든 인공물을 진짜로 착각했다는 거죠. 마찬가지로 당시 학자들이 성현의 경전, 즉 성경이라는 사본, 카피에만 너무 익숙해져서 정작 살아 숨쉬는 원본인 자연, 자연경을 제대로 읽어내지 못하고 있다. 이렇게 비판한 겁니다. 아하. 그 성현의 경전은 진리를 담은 2차 자료, 사본이고 자연이야말로 1차 원본 자료라는 거군요. 지식의 권위를 텍스트에서 현실 세계로 옮겨오려는 시도였네요. 네, 바로 그 지점입니다. 지식의 원천과 권위에 대한 정말 혁명적인 발상전환이었죠. 근데 여기서 한 발 더 나아가요. 서유구는 단순히 자연이 인공보다 우월하다 이런 이분법에 머무르지 않았어요. 만물의 근원인 도는 자연물 속에만 있는 게 아니라 인간의 기술적인 노력, 즉 인공을 통해서도 구현될 수 있다고 봤습니다. 심지어 기왓장이나 벽돌, 걸음으로 쓰는 똥오줌에도 도가 깃들어 있다 이렇게 말할 정도였으니까요. 도가 있는 곳이 곧 경이 있는 곳이다 라는 그의 말은 자연경과 성현의 경전, 성경이 분리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인간의 구체적인 실천과 기술 행위를 통해서 서로 연결되고 보완될 수 있다는 통찰을 담고 있습니다. 즉 인간의 노력이 자연과 경전을 매개하는 통로가 될 수 있다는 거죠. 인간의 기술과 실천이 자연과 경전을 잇는 다리 역할을 한다. 흥미롭네요. 그렇다면 이 철학이 임원경제지의 그 방대한 내용 속에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구현되었을까요? 인대천공이라는 원리가 중요해 보이던데요. 네, 인대천공. 사람이 하늘의 일을 대신한다. 인대. 이 원리가 바로 자연경사상의 실천적인 발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연의 조건이나 한계에 그냥 수동적으로 따르는 게 아니라 인간의 지혜와 기술, 즉 인공을 동원해서요. 자연의 잠재력을 최대한 끌어내고 부족한 점은 보완해야 한다. 이런 적극적인 자세를 의미합니다. 뭐랄까, 자연과의 적극적 파트너십 이렇게 말할 수도 있겠죠. 아, 자연을 그냥 극복의 대상으로만 본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무조건 따르기만 한 것도 아니군요. 맞습니다. 상호 보완적인 관계죠. 예를 들면 당시의 외래작물은 우리 풍토에 맞지 않아서 키울 수 없다. 이런 풍토 불이론이 꽤 일반적이었거든요. 근데 서유군은 이걸 게으른 자들의 변명이다. 이렇게 일축했어요. 인간의 노력으로 기후나 토양 조건을 충분히 개선하고 적응시킬 수 있다고 믿었던 겁니다. 그래서 차나무나 대나무는 물론이고요. 심지어 사탕수수까지. 사탕수수요. 와, 네. 중국의 비슷한 기후지역 사례를 들면서 좋은 품종 들여와서 재배법 연구하면 조선에서도 충분히 재배 가능하다. 이렇게 강력하게 주장했습니다. 이건요, 인간이 단순히 자연의 피조물이 아니라 자연의 잠재력을 실현시켜서 그 뜻을 완성해주는 주체적인 존재다라는 실로 대단한 철학적 자기인식의 표현인 거죠. 와, 사탕수수 재배 주장이라니 정말 시대를 앞서간 발상입니다. 자연재해에 대한 태도도 좀 비슷했겠네요. 하늘에 달린 일로 여겨지던 재해조차도 인간이 제방을 쌓고 수리시설을 정비하는 그런 노력, 인공으로 충분히 대비하고 피해를 줄일 수 있다고 봤습니다. 척박한 땅도 거름 주고 토질 개량하면 얼마든지 옥토로 바꿀 수 있다. 이렇게 주장했고요. 철저하게 인간의 능동적인 역할을 강조한 거죠. 그럼 이 인대천공을 실제로 실현하는 주체는 누구일까요? 모든 사람이 다 이런 역할을 할 수 있는 건 아닐 텐데요. 서유구는 여기서 호사자라는 개념을 제시합니다. 원래 호사자는 쓸데없이 일 벌이기 좋아하는 사람, 약간 좀 부정적인 뉘앙스가 있는 단어였어요. 근데 서유구는 이 의미를 완전히 뒤집어서요. 새로운 지식이나 기술, 품종 같은 것을 적극적으로 탐구하고 도입하고 그걸 또 널리 퍼뜨리는 혁신가 또는 개척자 이렇게 재정의했습니다. 부정적인 의미를 긍정적으로 확 바꿔버린 거군요. 문익점이 모카시 들여온 것이 대표적인 호사자의 사례라고 봤다면서요? 맞습니다. 문익점이야말로 최고의 호사자다 이렇게 칭송했죠. 서유구는 바로 이런 호사자들이 기존의 고정관념, 예를 들면 아까 말한 풍토불애론 같은 걸 깨고 고구마나 감자 같은 구황작물 또는 새로운 어종, 선진 농업기술 같은 것들을 적극적으로 도입하고 전파해야 한다고 봤습니다. 그리고 이들이 그냥 막연하게 시도하는 게 아니라 정확한 정모에 기반해서 활동할 수 있도록 임원경제지 안에서 화명고처럼 식물 이름을 체계적으로 정리하고 분류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해서 제공했어요. 그러니까 지식을 가진 사람과 실천하는 사람 사이의 협력을 구체적으로 설계한 셈이죠. 지식인이 연구하고 호사자가 그것을 현실에 적용하고 확산시키는 그림이네요. 그럼 기술이 단순히 퍼지는 것을 넘어서 한 단계 더 깊어지는 경지, 이런 것도 생각했을까요? 물론입니다. 호사자가 지식의 어떤 외연적 확장을 담당한다면 그 기술이 개인의 내면으로 아주 깊숙이 체화되어서 최고의 경지에 이른 상태, 이걸 삼매라고 불렀습니다. 원래는 불교 용어지만 서유구는 이걸 어떤 일에 완전히 몰입해서 주체와 객체, 정신과 육체의 구분이 희미해지는 그런 몰입 상태, 그리고 더 나아가서 그 일의 핵심 원리를 완전히 터득해서 자유자재로 구현하는 경지, 이렇게 재해석했습니다. 기술 연마가 거의 예술이나 수행의 경지에 이르는 것을 말하는 거군요. 그렇습니다. 단순한 숙련공이 되는 것을 넘어서 그 행위 자체가 정신적 수양이자 미학적 즐거움과 결합되는 상태를 지향한 거죠. 자료를 보면 농사 짓는 일, 농색산매, 장담그기, 조장산매, 술빚기, 양조산매, 차끓이기, 전다산매, 심지어 그림이나 글씨 감상, 감상산매, 더 나아가서는 놀이, 유희산매에 이르기까지 삶의 거의 모든 활동 영역에서 이 산매의 경지를 추구했습니다. 소동파가 개그림 그리면서 즐거워한 걸 예로 들면서 놀이에도 산매가 있다고 한 건데요. 이건 일하는 거랑 노는 게 본질적으로 다르지 않다. 그리고 인간의 모든 진지한 노력이 이런 깊은 몰입과 기쁨의 경지로 이어질 수 있다. 이걸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오관구열,
모든 감각의 기쁨과도 딱 연결되는 지점이죠. 삶의 모든 순간에서 깊은 몰입과 즐거움을 추구하라. 와, 정말 매력적인 삶의 태도인데요. 근데 자료를 보다 보니까 서유구가 개인적인 불멸, 그러니까 죽음을 넘어서는 문제에 대해서도 깊이 고민했더라고요. 이 부분은 임원경제지의 실용적인 내용과는 조금 결이 다른 것 같은데 어떻게 연결될 수 있을까요? 근데 그게 언뜻 보면 좀 개인적인 관심사처럼 보일 수 있는데요. 저는 이게 그의 통합적 세계관의 또 다른 중요한 단면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는 먼저 당대 여러 사상, 그러니까 유가, 불가, 선가, 도가에서 죽음 이후를 어떻게 보는지 분석했어요. 유가는 정신과 육체가 모두 사라진다고 보고, 불가는 육체는 소멸해도 영혼은 윤회한다고 보죠. 선가도가는 정신과 육체 모두 영속한다고 믿었고요. 여기에 화가들이 초상화를 통해서 형체를 남기는 방식에도 주목했지만 이 모든 관점이 온전한 나를 보존하기에는 좀 불완전하다 이렇게 판단했습니다. 아, 정신만 남거나 육체만 남거나 혹은 영혼만 남는 것은 진정한 의미의 나라고 할 수 없다. 뭐 이런 거군요. 그래서 그가 찾은 해답은 뭐였나요? 그의 전론은 이거였습니다. 진실한 문장은 그 글쓴이의 정신에 담아서 천지와 함께 영원히 남는다. 그러니 나의 문집에 내 모습을 그린 초상화를 함께 남긴다면 형체와 정신 모두를 온전히 후세에 전할 수 있을 것이다. 이거죠. 즉 자신의 사상과 삶의 지혜가 담긴 글, 문집으로 정신을 불멸하게 하고 자신의 모습, 초상화로 형체를 보존해서 이 둘을 함께 남기는 것, 이것이야말로 한 인간의 존재 전체를 시간 속에 온전히 보존하는 가장 완벽한 방법이다. 즉 불후의 문장을 통한 영세불멸의 길이다. 이렇게 생각한 겁니다. 와, 형체와 정신의 완전한 전승. 정말 독창적인 불멸관이네요. 이것이 그가 말한 종류통선불지도와 연결되는 건가요? 정확합니다. 그는 자신의 이러한 불멸관이야말로 유학을 근본으로 삼되 선유, 선과 불교 사상의 장점까지 통합한 통선불, 진정한 도의 구현이다. 이렇게 선언했습니다. 단순히 여러 사상을 절충한 게 아니고요. 각 사상이 추구하는 핵심 가치, 예를 들면 유가의 현실 참여, 불가의 정신적 깨달음, 도가의 자연 합일과 양생 같은 거요. 이걸 다 꿰뚫어 보고 그것을 온전한 인간 존재의 보존과 전승이라는 실천적인 목표 아래 재구성한 것이죠. 이것은 단순한 지식 집대성을 넘어서 인간 존재의 근본 문제까지 파고들어서 자신만의 답을 찾으려 했던 그런 거대한 철학적 기획의 일부였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야, 임원경제지라는 실용지식 체계부터 시작해서 삶의 태도, 인간관, 그리고 불멸이라는 근본적인 문제까지 정말 모든 것을 아우르려는 시도였네요. 아까 발표 자료에서 김금배 교수님이 서유구를 조선의 인간 AI 같다고 표현하셨다고 했잖아요. 발표하신 분도 정말 하고 싶었던 말이었다고요. 저도 듣다 보니 정말 공감이 확 갑니다. 네, 저도 그 비유가 정말 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113권 16개 분야에 달하는 임원경제지는요. 단순한 정보의 나열이 아니에요. 각 분야의 지식이 그냥 독립적으로 존재하는 게 아니라 인간의 더 나은 삶이라는 하나의 큰 목표 아래서 서로 막 연결되고 참조되는 구조입니다. 마치 거대한 아날로그 지식 그래프, 널리지 그래프 같다고 할까요? 예를 들어 병이 났을 때 의학, 어떤 음식을 먹어야 하고 음식, 어떤 약초를 어떻게 길러야 하며 농업, 또 어떤 마음가짐을 가져야 하는지 수양까지 이게 다 유기적으로 연결되는 시기죠. 이것이야말로 당시 조선 문명이 보여준 전통 지식의 힘, 즉 분과 학문의 경계를 넘어서 모든 학술과 실천 분야를 통합적으로 파악하고 적용하는 통섭의 능력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오늘날 학문은 점점 더 세분화되어서 오히려 좀 파편화의 문제를 겪고 있잖아요. 그렇죠? 기후변화나 팬데믹 같은 복잡한 문제들은 어느 한 분야의 지식만으로는 해결하기 어렵고요. 이런 시대에 서유구의 통합적 접근 방식은 정말 되새겨볼 만한 가치가 있겠네요. 바로 그 점 때문에 지금 서유구를 다시 조명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AI 시대에 우리는 정보의 홍수 속에서 길을 잃기가 너무 쉽잖아요. 하지만 서유구가 보여준 것처럼 단순히 주어진 텍스트, 성경 너머의 실제 세계, 자연경을 직접 읽어내려고 노력하고 또 현실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호사자처럼 새로운 시도를 두려워하지 않으며 자신이 하는 일에 산매의 경지처럼 깊이 몰입하는 태도,
이런 태도야말로 지금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 아닐까요? 그의 작업은 단순히 과거의 유산이 아닙니다. 지식 토합과 융합 연구의 역사적인 모델이자 AI 시대에 필요한 전체적인 통찰력이 무엇인지, 그리고 미래의 지식 플랫폼을 어떻게 구축해야 할지에 대한 아주 강력한 영감을 준다고 생각해요. 지금이야말로 이런 전체적 통찰력이 정말 절실한 때입니다. 네. 오늘 서유구와 이몬경제지라는 정말 거대한 지식의 세계를 함께 탐험해 봤습니다. 3대에 걸친 학문적 집념부터 시작해서 삶의 총체성을 복원하려 했던 그 웅대한 비전, 자연을 경전으로 읽고 인간의 기술로 세상을 가꾸려 한 자연경과 인대천공의 철학, 또 혁신과 호사자와 몰입의 경제의 산매, 그리고 정신과 형체를 함께 남기려 한 독창적인 불멸관까지. 와, 정말 한 사람의 지적 여정이라고 믿기 어려울 만큼 깊고 넓었네요. 네, 그의 작업은 그냥 과거의 박제된 지식이 아니라 분과 학문의 벽을 넘어 통합적으로 사고하고 실천하는 것의 중요성을 오늘날 우리에게 아주 생생하게 보여줍니다. 특히 정보는 넘쳐나지만 지혜는 부족하기 쉬운 이 시대에 우리가 추구해야 할 지식과 삶의 연결 방식에 대해서 많은 질문을 던져주고 있죠.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 질문을 여러분과 한번 나눠보고 싶습니다. 서유구가 텍스트를 넘어 자연경을 읽고 삶의 모든 영역에서 산매의 즐거움을 찾으려 했듯이 오늘날 우리는 이 디지털 정보의 바닷속에서 어떻게 우리 시대의 진짜 자연경, 즉 우리 삶과 사회에 정말로 중요한 가치와 지식을 분별해내고 또 각자의 자리에서 깊이 몰입하는 산매의 순간들을 만들어갈 수 있을까요? 한 번쯤 깊이 고민해볼 만한 화두가 아닐까 싶습니다. 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귀 기울여 주셔서 감사합니다.